해롭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안 좋겠죠? 어떻게 되나요? 먼저 드는 거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괜찮으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잠깐 주위를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양초와 프린터, 방향제,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수많은 생활화학 제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 저희 어머니가 사용하는 락스나 세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딸의 그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나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화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화학물질과 그로 인한 위험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이로 인해 식은땀, 호흡곤란 등의 신체 증상을 경험하거나 화학물질이나 화학 제품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을 하시나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두려움, 신체 증상, 기피 행동을 모두 보이는 집단을 케모포비아 잠재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2017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케모포비아 잠재군이 전체 응답자 1,541명 중 15.4%에 달했죠. 하지만 이러한 생활화학 제품들은 필수품이라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위해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노출되는 제품들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을 제품별로 따로따로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입니다. 위해성 평가는 화학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는 위해성 평가는 여러 생활화학 제품에 들어있는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벤젠, 트리클로산 등 각각의 물질에 개별적으로 노출되나요? 이러한 문제를 미국의 EPA는 1980년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적 위해성 평가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누적 위해성 평가는 2개 이상의 물질 또는 경로에 대하여 건강 또는 환경 위해성의 합을 분석, 정의,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누적 위해성 평가는 각 물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방법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스페놀이라는 물질을 통조림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섭취할 수 있고, 영수증을 만진 후 손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스페놀의 위해성 평가를 통조림 따로, 영수증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의 비스페놀과 통조림의 비스페놀을 함께 고려한 위해성 평가, 즉 누적적으로 노출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EPA 등 여러 기관의 자료와 학술 논문 등을 검토하여 누적 위해성 평가를 단일 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와 다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로 구분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단일 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는 아까에 의해서 비스페놀 A를 입으로 섭취, 호흡으로 흡입, 피부로 흡수하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다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는 비슷한 건강 영향을 미치게 하는 비스페놀류,
즉 비스페놀 A,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등에 대하여 한꺼번에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는 각 단일 물질의 누적 위해성을 모두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일 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와 다르게 다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의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누적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비스페놀과 IQ에 영향을 미치는 납이 우리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어떻게 함께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같은 건강 영향, 즉 공통 악영향을 일으키는 물질군에 대해서 우선 누적 위해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스페놀의 예로 돌아가 보죠. 비스페놀류의 물질들은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특히 비스페놀 A가 많은 제품에서 금지가 되었지만 그 대체제로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등 비스페놀 A와 공통 악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BPA 프리라고 홍보되며 사용되고 있죠. 통조림 등과 같은 대체되지 않은 제품에서의 비스페놀 A의 위해성 평가와 더불어 플라스틱 용기와 물병, 영수증 등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피부로 흡수하는 대체된 비스페놀류 물질들의 내분비 교란 영향에 대하여 누적된 위해성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비스페놀류의 누적된 위해성이 실제로 건강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는 비스페놀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DEHP, DIMP, DBP, DIBP 등 프탈레이트류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누적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미국에서는 2017년 어린이 용품에서 프탈레이트류의 규제를 강화하였고 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실내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프탈레이트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 수치가 유의한지 여부를 6가지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누적 위해성 평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같은 민감 집단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류의 위해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전반적인 프탈레이트류의 규제 강화와 어린이 용품에서의 프탈레이트 규제 강화라는 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인 어린이가 접촉하지만 어린이 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역시 누적 위해성 평가의 방법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누적 위해성 평가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의 파악, 민감 집단의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의 밑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 등 여러 기관에서 누적 위해성 평가의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적 위해성 평가는 일부의 물질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위해성 평가는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누적 위해성 평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재의 기술력, 정보 등을 고려해서 생활화학 제품의 누적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누적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계획 및 준비, 평가 수행, 그리고 위해 결정의 3단계를 만들어서 누적 위해성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장 첫 단계에서 노출의 특성을 파악하고 누적 노출의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누적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시기적으로 누적 노출이 가능한지 또는 다물질 노출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하여 누적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리닝 흐름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시한 내용은 누적 위해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누적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생활화학 제품은 우리 생활에서 사라질 수 없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믿음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누적 유해성 평가는 이러한 화학물질 안심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매우 강력한 툴이 될 것입니다.